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간 암 투병하는 남편을 간호하다가 남편이 완치되자마자 버림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매일 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보다 25살 어린 여자와 손을 잡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미안해.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3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3년간 모아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은혜 52세입니다. 7년 전 가을이었어요. 남편 강민수가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여보, 나 좀 이상해.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어디 아파?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래. 췌장에 뭔가 있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췌장암.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이었습니다. 3기입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해요. 5년 생존율이 15% 정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웠나 봐.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이겨내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들 준호는 대학교 3학년, 딸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그리고 이제 치료비까지.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어요.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는 집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게 우리 집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되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11월 15일. 수술비만 1,500만 원이었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실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선택 진료비, 특실료, 간병비. 은혜야,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았어. 당신 살리는 게 먼저야. 그렇게 우리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자만 한 달에 25만 원이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도했어요.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성호를 긋고 또 그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남편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종양을 90% 제거했대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 항암 치료 6개월 들어갑니다. 한 번에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6개월 12차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3,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만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먼저 할 일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버리는 거라는 걸.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우리 집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휴직했어요. 다행히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사장님이 인정이 있으셔서 1년 휴직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급여는 당연히 없었어요.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남편 간병을 했어요.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던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으윽, 죽겠어. 정말 죽겠어.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수건을 건넸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것만 이겨내면 돼. 하지만 남편의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남편이 울었어요. 나 사람 같지도 않아. 거울 보기 싫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지금도 멋져.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3개월 만에 20kg이 빠졌고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머리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젊어 보여. 배우 같아. 그렇게 위로하면서도 밤에 집에 돌아오면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제발, 제발 이겨내게 해주세요. 돈은 계속 나갔어요. 항암 치료비 300만 원, 특실료 한 달에 100만 원, 간병비 80만 원, 영양제며 보조제며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어요. 제 마트 월급 1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죠.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빌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없어. 민수가 아프다고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친정 식구들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오빠에게, 동생에게. 오빠 500만 원만. 꼭 갚을게. 누나, 우리도 애들 학원비 내기 빠듯해. 미안. 결국 저는 사채를 썼어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였어요. 이자가 월 5%였죠.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50만 원 이자.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어요. 남편의 항암 치료는 6개월 예정이었지만 1년으로 연장됐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살리고 보자.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제가 빌린 돈이 총 1억 원을 넘었어요. 마트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6시에 마트 출근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잤어요.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남편만큼 헬쑥해져 있었어요. 45이었던 제가 어느새 60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남편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3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세포가 거의 소멸됐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저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 죽었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3개월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고 3개월 후 회사에 복직했어요. 은혜야, 이제 내가 다시 일해서 빚 갚을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야. 복직했으니까 인사 좀 해야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다 2번, 3번.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몸 조심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회사 일이 밀려서 그래. 말투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 눈을 보며 얘기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카톡. 여보, 핸드폰 시끄러운데? 아, 회사에서 연락 온 거야.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윤지.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 윤지가 누구야? 아, 회사 후배. 영업팀에 새로 들어온 애. 후배가 왜 하트를 붙여? 그냥 애가 장난으로 붙여놨나 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샤워를 했어요. 예전엔 밥부터 먹었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웃는 횟수가 늘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요. 한 달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윤지라는 사람이랑은 무슨 사이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대답해줘.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회사 후배라고. 하지만 남편의 눈이 저를 피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카톡을 열었더니 윤지와의 대화가 수백 개였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계약 성사됐어요.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병마를 이겨낸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오빠 같은 사람이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위로 올려봤어요. 오빠, 오늘 호텔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호텔. 그 단어를 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토하고 머리 빠지고 살 빠지고 죽을 것 같다고 울던 그 사람. 제가 밤새워 간호하고 빚내며 치료비 대고 새벽 배달까지 하면서 살린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27살 여자랑 호텔에 간 거예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윤지랑 계속 만날 거야?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들켰구나. 대답해줘.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3년 동안 당신 살리느라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혜야, 나 죽을 뻔했잖아.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해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윤지랑 살고 싶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년 간병하고 2억 넘는 빚 지고 제 인생 다 바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어요.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남편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눠 가지시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남편이 물었어요. 치료비 영수증이요. 저는 파일을 탁자 위에 펼쳤어요.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대출 증명서, 이자 납입내역. 3년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남편과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남편 치료비로 쓴 돈이에요. 전부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제가 직접 번 돈으로 갚았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민법 839조 2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위해 지출한 특별한 기여는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저는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뒀거든요. 변호사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부 부인 명의네요. 네.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휴직 중이어서요. 그리고 이건 부인의 근로소득 증명서고. 네. 저 혼자 세계 일하면서 번 돈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은혜야, 그건 가족끼리. 가족끼리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이면 바람 피워도 돼요? 가족이면 3년 간병한 사람 버려도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했죠. 근데 당신은 저를 가족으로 안 본 거잖아요. 재판장이 영수증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치료비 지출 내역이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특별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남편의 변호사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법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재산분할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부인 쪽이 70%입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치료비 2억 3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1,500만 원을 남편 측이 부인에게 상환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건 남편 측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은혜야, 제발. 이러지 마. 나 파산해. 그래서요? 우리 26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정떼기야? 정떼기요? 제가 쓴 돈 돌려받는 게 정떼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윤지랑 결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지 씨한테 물어보세요. 파산한 남자랑도 결혼할 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뒤로하고 걸어갔어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윤지가 헤어지재. 그래서요? 내가 빚쟁이 됐다고. 자기는 안정적인 남자가 필요하다고. 순간 저는 알았어요. 윤지는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요. 암에서 회복한 중년 남자, 중소기업 팀장, 안정적인 월급,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그 정도면 젊은 여자 입장에서 괜찮은 스펙이었겠죠. 하지만 파산 직전의 빚쟁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윤지는 실수였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 돼요. 이제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어요. 2억 3천만 원 중 1억 1천5백만 원을 남편이 갚아야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월 50만 원씩 10년 분할 상환.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였으니까요. 집도 팔았어요. 추억이 많은 집이었지만 더 이상 거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아들 준호와 딸 지은이는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엄마, 정말 이혼한 거야? 응, 미안하다.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거 알아. 엄마 편이야. 준호가 저를 안아줬을 때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있잖아. 지은이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베이킹이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었지만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오피스텔 근처 상가에 10평짜리 공간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혜의 빵사랑. 첫날 손님은 딱 3명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웠어요. 우유식빵, 크루아상, 마늘 바게트.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빵들이었어요. 신기한 건 빵을 만들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났다는 거예요. 남편 생각도, 윤지 생각도, 지난 3년의 고통도 그냥 반죽에만 집중했어요. 사장님, 이 식빵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배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3년간 남편 간병하면서 배운 인내심, 새벽 배달하면서 배운 성실함, 배신당하면서 배운 강인함. 그 모든 게 지금 이 빵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근처 중학교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요. 학부모회에서 빵 50개 주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밤새워 빵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어요. 배달을 갔더니 학부모들이 모여 계셨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혼자 이 가게 꾸리신다며? 한 학부모님이 물어봤어요. 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했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요. 오늘 하루만 살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제 단골이 됐어요. 그리고 입소문을 내주셨어요. 은혜의 빵사랑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래. 혼자서 다 이겨내셨대. 한 달 후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50대에 다시 시작한 여성 창업가.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어서요. 무슨 뜻인가요? 26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은혜로 살고 싶었어요. 기사가 나가고 나서 가게에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어느 날은 전 남편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야,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어요. 그냥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정장도 예전처럼 빳빳하지 않았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보시다시피 잘 지내요. 가보세요. 은혜야, 나 정말 후회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알아요. 다시는 못 돌아갈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말 기억해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요. 제 남은 인생, 제가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 없이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안해. 이제 그 말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민도, 분노도, 미련도, 그냥 아무것도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저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남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어요. 3년 전에는 예순처럼 보였던 제 얼굴이 이제는 다시 50세처럼 보였어요. 웃는 얼굴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 핸드폰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기사 봤어. 자랑스러워. 엄마 최고야. 지은이에게서도 왔어요. 엄마 너무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래.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지난 3년, 지난 30년의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이겨냈다는 걸,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걸, 그리고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야, 은혜야. 저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서은혜로서요. 그리고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